자, 2024년 대비 국어 학습 전략. 저는 이산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공단기 국어 전임이고요. 대구 항공과 부산 공단기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공무원 시험의 출제 범위부터 보시면 수능과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합니다. 문법과 독해. 문학과 비문학의 비중이 요새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화법, 작문, 어휘, 한자. 수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한자 영역이 들어간다는 거,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면 시험이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제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를 보시면 문학의 비중과 비문학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문학 비중은 거의 그대로인데 비문학 비중이 최대 9문제까지도 출제됐었습니다. 국가직 문제에서의 비문학의 변화는 대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화법 작문 3문제 거의 고정이고 어휘 한자도 3문제 거의 고정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문법 문제가 많이 줄었죠. 2문제까지도 줄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인혁처에서 국가직과 지방직을 모두 다 출제한다라는 전제하에 시험 문제가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지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줄었고요. 맞춤법까지 합쳐서 이제 해봤자 많이 나와봤자 3문제. 근데 계속 지금 2022년, 2023년에 2문제로 이게 지금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여기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나오면 3문제, 2문제, 3문제 정도라고 예상이 들고요. 문학 문제가 비문학 국가직에 비해서는 조금 1문제 정도 좀 많은 편이고요. 비문학은 거의 지금 3년째 8문제가 연속되고 있다는 건 비문학이 강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화작 2문제, 3문제, 평균 3문제, 어휘 한자도 평균 3문제.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국가직과 지방직의 시험의 특성이 거의 없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결론은 뭐냐? 문학과 비문학의 비중이 확실히 높아졌다.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문법과 맞춤법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고요. 현재까지 4년 정도를 봤을 때 매년 변별력 문제를 변화시켰다라는 건 뭐 명확한 사실이죠. 고전시가가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문법이 어렵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론 독해는 지금 2년째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와 어휘는 매년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특히 한자 시험이 한자가 되게 어렵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근데 어휘에 비해서 사실 한자는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기출문제, 이게 답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한자가 기출을 위해서 안 나오기 때문이죠. 요즘은 이제 일상적인 어휘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 4가지 영역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번 지방직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평균 90점 이상이 나와야 합격선이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기본으로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초반 수험생들 점수가 높아요. 1년 미만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거의 7, 8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문제가 결국 20점이잖아요. 그걸 좌지우지하는 건 이쪽인 거예요. 근데 합격을 하려면 90점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 변화됐긴 했으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법과 비문학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꾸준한 독해 연습을 통해서 시간 안배 연습이 필요합니다. 2번째, 문법과 맞춤법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압축된 강좌가 필요하죠. 그리고 고득점을 위한 전략적 대비도 역시 필요합니다. 결론은 이제 합격을 위해서는 요즘 추세로 봤을 때는 고득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독해입니다. 이제 독해가 안 되면 합격은 불가능합니다. 20문항 중 평균 8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독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변별력을 위한 추론형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19번 문제 2022년 지방직에 나왔던 추론형 문제는
19번까지 달려왔던 학생들에게 절망을 안겨줬던 문제입니다. 요번에 지방직 2023년에 나왔던 지방직 문제 20번 문제도 추론형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달려온 학생들에게 숨이 턱턱 막히게 하는 문제였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동시키는 건데요. 19번 문제는 유의미한 문장과 무의미한 문장에 대한 문제예요. 요것만 골라내면 돼요. 그리고 예시를 줬다는 거죠. 이 예시가 쓰입니다. 굳이 쓸데없는 걸 준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유의미한 문장의 정의는 뭐냐? 과학인 경우는 유의미합니다. 과학에만 유의미한 게 아니라 과학이면 유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검증 원리가 있는데 경험을 통해서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 여기 첫 번째. 경험을 통해야 된다.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한 문장이 되는데 예시를 2개 줘놓고 하나는 경험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고 하나는 불가능한 예를 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예가요. 달의 다른 쪽 표면에 산이 있다는 게 자 우리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달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경험하지 않았지만 경험을 한다면 참이나 거짓 이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나 거짓으로 검증이 되기만 하면 유의미한 건데요. 1번에 보시면 과학은 유의미한 문장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은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럼 과학이 아니겠죠. 이건 맞아요. 그런데 과학의 문장들만 유의미하다는 말은 틀렸죠. 과학은 유의미하지만 과학만 유의미하다는 게 아니니까요. 세 번째는 이 봐요.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 이게 금방 사례로 줬던 달 표면의 사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달 표면의 사례는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다. 이거 유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참과 거짓으로 판명이 나면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유의미한 문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의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가장 매력적인 거였죠. 거짓이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기 쉬운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 그러면 이게 참이 나오든가 또는 거짓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무조건 유의미한 거예요. 거짓으로 나와도 유의미한 문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달의 다른 쪽 표면에 진짜 산이 없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산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냐? 아니요. 무의미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의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번 2023년도에 나왔던 기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가장 포인트가 이거예요. 한자와 우리말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한자의 이 애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애인은 문맥상 관형어일 때도 있고 혹은 서술어일 때도 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애인이라는 말의 애가 관형어일 수도 있고 서술어일 때도 있어서 요게 뭐냐면 혼란을 야기한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혼란을 야기한다라는 말을 선택지에 뭘로 갖다 붙이냐면 매력적인 오답이 이거였거든요. 복잡하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혼란을 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복잡하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혼란스럽다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이 문장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그럼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라는 말이 금방 서술어와 목적어를 헷갈린다라 그랬잖아요. 관형어와 서술어를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예시로 든 거죠. 그럼 우리말에도 관용어와 서술어가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나요? 이게 관용어인지 서술어인지 문장 성분이 헷갈린다. 이 말이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라는 말은 우리말에 없는 문장 성분이 추가되어야 복잡한 것입니다. 즉 우리말에는 접속어라는 문장 성분이 없는데 예를 들어 접속어라는 문장 성분이 있다든가 뭔가 우리말에 문장 성분에서 배우는 것 그거보다 더 많을 때 복잡한 거죠. 그러면 그게 복잡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를 복잡하다와 동일시함으로써 이걸 매력적인 오답으로 1번에 배치해서 이걸 선택하게 만드는 노림수가 있었다. 바쁘게 달려온 20번에 와서 이게 되게 힘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답이 되는 3번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게 이제 복잡하지 않은 게 이게 되는 건데 3번을 꼬시죠. 문장 성분이 바뀌더라도 동음이어야 여러분 음이 계속 n데요. 동음이어는 음은 갖고 뜻이 달라지는데 이게 애잖아요. 이게 사랑 애자잖아요. 음이 갖고 뜻이 달라져야 되는데 문장 성분이 바뀌더라도 뜻은 계속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답이 아니에요. 동음이어가 아니죠. 맞는 거죠. 의사는 동음이어라서 헷갈리게 된다는 거고 얘는 깨끗하게 한 물이나 얘가 깨끗하다이거나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문장 성분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이 결국 결정적이었다. 혼란스럽다와 복잡하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말처럼 씀으로써 혼란이 하겠다. 저도요 문제를 풀 때 처음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번까지 문제를 풀고 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으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꼼꼼하게 읽었더니만 아 복잡하다라는 말과 혼란스럽다는 말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1번을 답으로 고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추론형 문제, 고난도 문제가 변별력 작용이 굉장한 요소였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문제가 줄었습니다만 문법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게 나왔을 때의 문제입니다. 2021년도 문제는 용언의 활용편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품사편에 처박힌 문제입니다. 대표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게다가 이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국가직에 나왔던 여러 개의 맞춤법을 하나씩 해버린 이 문제도 원래 이게 국회직에서 주로 사용하던 고난도 문제입니다. 이게 어렵게 되면 두 문제를 예를 들어 이 문제랑 이 문제가 나왔다고 쳐보세요. 엄청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게다가 2020년의 지방직 구급 문제는 표준어 규정에서 준말과 본말이 표준어 중에서 준말에 어간에 모음어미 붙이면 안 된다. 되게 이것도 그냥 줄 하나로 탁 돼 있는 되게 처박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번 지방직 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가 나왔죠. 하지만 고난도를 문법으로 선택하는 순간 손도 못 대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쪽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 8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4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그래서 컴팩트한 강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 문제가 요번에 어렵게 안 나왔지만 어렵게 나오면 정말 어렵죠. 해석이 안 됩니다. 2021년에 나왔던 동독 문제를 줘놓고 이게 너무 유명한 작품인데 여러분 해석이 50%밖에 안 되셨습니다. 정답률이. 그 정도로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고 그래서 만들어진 강좌가 고전시가 노트 강좌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 해줘야 되겠구나 따로. 당연히 다 아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것도 또 다른 문제죠. 4개의 작품을 묶어놓고 요번에는 2개가 나왔습니다만 요번 4개가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각각을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한자를 그냥 포기하라고 했었거든요. 1년 미만 학생들한테 한자는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할 게 많으니까. 근데 요즘에 문제가 쉬워졌어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한자를 처음 수험 생활부터 넣어야 됩니다. 한자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전체 평균 점수가 40점입니다. 한자 문제가. 공단기 분석표를 봤더니 한자 문제 평균 40점, 합격생 평균 65점. 이 말은 합격생들도 한자를 많이 틀린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한자 문제가 예전 문제는요, 막 처박혀 있는 한자 어휘 자체를 냈다면 요즘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일상에서 쓰는 한자들이 나옵니다. 더 이상 기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 속 한자에서 출제됩니다. 올해 2023년 지방직 문제, 국가 매수 알력 편달, 매수에 대한 한자 문제. 그래서 매수의 숫자를 이렇게 줬는데 얘가 수업 때 했었죠. 받을 숫자인데 이거 집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집을 파는데 어떻게 매수라는 말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틀렸다. 한자 자체에서 틀리는 게 되는 거죠. 이걸 봤을 때 딱 봐도. 그래서 이 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 번째, 쉬워진 시험인데 합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고득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별력 문제를 잡아야 된다. 변별력 문제에 대비하는 특강들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인 문진모, 고난도 독해, 그리고 이번에 톡톡히 100% 적중시켰던 꼬꼬한자, 고전시간 또 이 각각의 영역들을 문법 대비, 독해 대비, 한자 대비, 고전시가 대비 4가지 영역을 수업에서 하면 반드시 복습하시면서 여러 번 돌리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합격을 좌지우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쭉 믿고 따라오시되 이 영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바꿨습니다.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강좌를 드리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의 복습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올 건데 다양한 복습 프로그램. 예를 들어 기본 이론반에서 다루는 복습 테스트를 제가 해설을 다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해설, 그 다음에 매일 시조, 매일 어휘, 매일 한자 이런 솔루션들을 드리고 이를 대비한 강좌로 또 나오는 강좌도 있고 꼬꼬 한자처럼 이렇게 강좌를 구성을 해버리면 좀 더 여러분이 매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포인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워진 문제에서 여러분이 대비할 건 그냥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 정도 점수 80점은 먹고 들어가요. 이제 여러분의 관건은 나머지 4문제를 어떻게 맞출 거냐. 그 4문제를 위해서 진짜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국어에 너무 많은 힘을 쏟지는 마십시오. 배치를 잘 해서 요일별로 돌리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고전시가, 비문학, 한자, 문법 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비책을 위해서 강좌를 준비해 놨으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의 단점은 자율성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은 계속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위한 제가 다른 계획도 있어요. 그걸 모아서 강좌 하나를 또 만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4문제를 위한 대책을 만약에 제 강의를 안 들으시더라도 4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법, 고난도, 고전시가 해석, 그 다음에 비문학 고난도, 그리고 평소의 일상 한자. 요 4개를 포기하시면 이제 합격은 힘들다. 요번에 시험 친 학생들 중에 평균 90점이 넘는 학생들이 꽤 많았는데 국어는 심지어 다 맞췄어요. 근데 평균 90점이 넘어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워낙 높아서. 합격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건 뭐겠어요? 확고한 점수. 아까 국어 100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기본 과목의 점수를 높게 주고 전공 과목을 이번에는 뭐 일행직은 전공도 쉽게 나왔습니다. 전공 과목을 어렵게 낸다는 전제하에 실수를 막으셔야 되고 4가지 변별력 분야를 잘 보충하셔야 하겠다. 이게 여러분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위해서 저는 준비하고 또 강좌로 달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대비는 간단합니다. 이 변별력 영역을 대비하자. 이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2024년 대비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